저는 펀디멘탈 팀의 박종일이라고 하고요. 이 발표를 도와준 신혜준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토밸런스 Optimized Loss Functions for Imbalance Data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차는 기계학습에서의 불균등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결국 오토밸런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런스 인트로덕션이란 메소드, 그리고 오토밸런스가 실험을 어떻게 했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에서의 불균등 데이터셋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라벨이 다른 라벨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를 데이터셋이 불균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라벨을 다수 클래스, 더 일반적인 라벨을 소수 클래스라고들 하는데, 기본적인 해결 방법들은 이제 오버샘플링이나 언더샘플링 같은 기본적인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샘플링은 풍부한 샘플을 제거하는 대신에 소수 샘플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 수만큼 랜덤 보험 추출한다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다수 클래스를 소수 클래스만큼 랜덤 추출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다수 클래스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불균등한 데이터셋에 대한 그런 불균등한 데이터셋은 저희 흔한 도메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나 의료 분야, 금융 분야에는 이외에도 여러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불균등 데이터가 많이 존재를 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고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 간단한 지도학습에서의 분류 문제에서도 소수 클래스에 대해서 적절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정상 클래스보다 소수의 이상 클래스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불균등한 데이터셋에서 맞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상적으로 분류 경계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랜덤 오버 샘플링이나 랜덤 언더 샘플링 같은 것들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는 또 분류 문제에서도 많이 언급되지만 회귀 문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의 데이터가 너무 적다 하면은 그 모델이 그 구간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사용성이 있던 데이터나 비사용성이 있던 데이터에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회귀선을 제대로 못 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흔히들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프리시전 리콜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조합 평균이 F1 스코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2021년 서베이 오브 임밸런스 데이터 메소로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서베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샘플링 기법이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샘플링 기법이나 이런 앙상블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코스트 센시티브 어프로치스라고 이제 1번, 2번은 같이 묻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샘플링 기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를 이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00개, 100개의 다수 클래스, 소수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수 클래스의 양을 늘려서 다수 클래스만큼 이제 데이터 수를 맞춰주는 오버 샘플링도 있고, 또 언더 샘플링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했다시피 그래서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줄여서 이제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의 수만큼 맞춰주면서 소수 클래스에 대한 학습 성능을 계속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샘플링 기법으로는 5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해당 부분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정말 많이 인용수가 많은 스모트 기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트 기법은 소스 클래스의 샘플을 합성해서 그래서 데이터셋을 균형 있게 만드는 오버 샘플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샘플 및 이웃을 선택을 하고 소스 클래스의 샘플 및 이웃을 선택해서 각 샘플에 대해 KNN 알고리즘 사용으로 주변의 이웃 샘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합성 샘플을 생성해서 그 다음에 합성 샘플 생성해서 오버 샘플링을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선택된 소스 클래스 샘플과 그 이웃 간 샘플 간의 차이를 계산한 후 이제 계속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합성 샘플을 생성한다는 것을 또 아래의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많이 피인용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앙상블 기법이랑 코스트 센시티브 기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 중에는 흔히 부스팅 계열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코드에서 소스 클래스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그리고 다수 클래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춰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을 사용했으면 이제 불균등 데이터셋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부스팅 계열 모델을 썼을 때 그렇게 가중치를 준 것이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는 이 불균등 데이터셋을 경험해보고 그 코드를 작성해보신 분이라면 흔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밸런스에 대해서 논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밸런스 논문 제가 이제 처음에 올렸을 때 이제 발표 자료 PPT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그 밑에에 대한 메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제가 했던 고민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추가로 또 한번 PPT 파일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앱스트랙트를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해당 논문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특히 소스 클래스 또는 그룹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는 경우 머신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과 공정성, 이 페어니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손실함수는 오버퍼라미즈된 딥러닝 모델에서 충분한 성능 향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학습 데이터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지만 실제 테스트 성능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논문은 특정 목적, 정확도와 공정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최적화된 손실함수를 설계하는 오토밸런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시키면은 트레인 로스가 0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학습 데이터를 다 맞춘다. 그렇지만 실제 테스트 성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그런 과적한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오토밸런스에 대한 사전 지식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의 이제 페어니스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제 미용사, 선생님, 피부관리사 같은 이런 직업들이 정말 많은 과거에는 이제 여자가 대부분 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대부분 했던 직업인데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 AI에게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 인공지능은 잠재적으로 이제 여자에게 좀 편향된 알고리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예측하고 좀 제거를 한다면 이제 기계학습에서 결과가 합당하다, 페어니스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지식은 이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인데, 노멀 데이터는 많고 앱노멀 데이터는 부족하다면 로스 펑션에서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대부분 노멀 데이터에 대한 손실만 감소해서 결국은 이 센시티비의 지표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위에와 같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결국은 이 WC라는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둬서 소스 클래스에 대해서 가중치가 높게 되고 다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제 가중치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잡아보고자 이런 로스 펑션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요점 이것들 좀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신다면은 좀 더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점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기존 손실함수로는 부족한가? 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지표로는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직접 손실함수를 설계하지 않고 왜 자동으로 설계하는지, 그리고 오토밸런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스를 계속 바꾸는지, 그리고 실험에서 어떤 페어니스 지표, 그리고 밸런스, 정확성 지표, 그러시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토밸런스 논문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불균형 데이터에서 소스 클래스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 재균형 방법이 다적한 문제, 가중치 조절 이런 것들에서 한계가 있음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그룹에 대한 편향 문제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밸런스 논문에서 참고 문헌인 이 칼텍 UCSD 버즈라는 데이터셋인데요. 그래서 이 렌즈버드 해서 이제 육지새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배경의 사진은 정말 많지만 그래서 바다가 배경의 사진은 적다. 그리고 워터버드는 이제 바다가 배경의 사진은 많지만 육지가 배경의 사진이 적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어니스가 부족하다, 페어니스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또 설명을 덧붙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안된 오토밸런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바이레벨 오토마이전 메소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서치 페이스, 그 다음에는 리트레이닝 페이스, 그 다음에 그 에벌루에이션 페이스에서 이제 검색 단계, 그 다음 재학습 단계, 평가 단계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검색 단계에서는 이 밸리데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알파 스타로 최적의 훈련 손실함수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학습 단계로 원래의 학습 데이터 전체와 이제 그리고 알파 스타로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 세타 스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전체 훈련 데이터셋에서 구했던 세타 스타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단계고요. 그래서 이 오토밸런스의 기본 가정은 훈련 데이터는 모델에 의해 쉽게 맞춰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성능 평가에는 너무 부적합하다. 그리고 검증 데이터는 이제 모델이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로서 테스트 성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각각의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단계인데, 우선 트레인 밸리데이션을 이제 8대2, 80대 2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알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알파 값으로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최종 알파 스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검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재학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왼쪽이 이제 결국 검색 단계고요. 그래서 오른쪽만 보시면 찾은 알파 스타 값으로 그 증강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최종 세타 스타를 찾습니다. 그래서 검색 단계 이후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방법을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당 논문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했던 논문이 또 오토 어그먼트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각각의 전체적인 데이터셋이 전부 다른데, 그래서 그 데이터셋 각각마다, 증강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해당 부분을 그 증강하는 방법들을 이제 강화학습 을 통해서 어그멘테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증강 후에 전체적인 트레인 데이터셋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세타 스타를 찾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 단계인데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따로 빼놓고 마지막 세타 스타를 사용해서 해당 밸런스 에러 레이트를 사용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TP 플러스 FN분의 FN 그리고 TN 플러스 FP분의 FP 그래서 틀린 흔히 알고 있는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이 틀린 부분만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겠다라는 이제 밸런스 에러 레이트라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 페어니스 공정성 지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 이 학습 손실함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이제 알고리즘 1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수도 코드를 이제 천천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은 모델 F 스타, 그래서 가중치 웨이트 세타블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의 S, 그리고 S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합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사이즈, 에타 알파와 에타 세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터레이션 T2가 T1보다 크다라는 것을 반복 횟수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주를 보시면은 이제 손실함수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함수 이 L베어에 대해서 L베어는 훈련 손실함수 L트레인과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는 탐색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탐색 단계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웜업 트레이닝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알파를 고정한 상태에서 모델 가중치 세타를 T1 동안 반복 훈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반복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T1부터 T2까지 계속 다음을 반복을 하는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제 훈련 데이터 샘플링, 그래서 훈련셋 ST에서 이제 배치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별 데이터 증강, 그래서 다섯 번째 줄부터 데이터 증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결국은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 부족을 완화하는데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증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은 모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해당 부분에서부터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타 세타와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로스를 이제 배치로 샘플링 했던 것들을 이제 학습시키면서 세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줄, 검증 데이터
샘플링을 진행해서 이제 검증 데이터셋에서 이제 다시 배치를 다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이제 하이퍼 기울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손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음함수 미분을 통해서 결국 근사적으로 이제 이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줄은 다시 알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11번 줄부터 12번 줄까지는 재훈련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알파를 알파 스타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 S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다시 설정해서 모델 가중 세타를 리셋하고, 그리고 12번째 줄 전체 데이터로 재훈련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 S와 이 최적화된 이 하이퍼파라미터 알파 스타를 사용해서 세타를 T2번 반복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과 최종 모델을 이제 세타가 세타 스타로 진행이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스타를 반환하는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면, 직관적인 해석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해당 수식은 결국은 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증강을 명시를 해서 결국은 더 견고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알파 검색 단계 알파와 그리고 그 재훈련 단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타를 계속 찾겠다라는 곳에서 바이레벨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집중하는데, 이 부분을 그룹 불균형 문제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고, 이 데이터셋의 정의는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셋 정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예측을 하고, 그 모델이 예측한 것에 대해서 오류와 그리고 위험함수 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엠피리컬 리스크에 대한 이 표본 위험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포퓰레이션 리스크를 빼놔서 이 엠피리컬 리스크로 포퓰레이션 리스크를 예측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밸런스 리스크, 그리고 클래스 컨디션 리스크를 각각 해당 수식으로 정의를 해서 결국은 이 클래스에 대한 위험도를 전체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의 직관적인 해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런스에 대해서 이 오토밸런스가 처음에 사용하는 이 메소드에 대한 각각의 이 저자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이 손실 함수는 결국은 이 데이터의 복잡한 이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저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최신 기법을 통해서 이제 손실 함수의 설계 범위를 확장하겠다라는 것인데, LDAM, LA, CDT, 그리고 VS 같은 경우들이 이 오토밸런스에 사용되는 전체적인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LDAM, 라벨 디스트리뷰션 어웨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소스 클래스에 더 큰 마진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소스 클래스에 더 큰 마진을 부여해서 분류 성능을 더 로버스트하게 가져가겠다라는 핵심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로짓 애드저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클래스 빈도에 따라서 모델의 출력인 로짓을 조정해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겠다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클래스 디펜던트 템퍼런처 같은 경우는 온도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벡터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에딕티브 그리고 멀티플리케이티브를 동시에 적용해서 이제 로스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덧셈과 곱셈의 이 조정을 통해서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토밸런스가 제시한 로스에 대해서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참고 문헌들, 이 오토밸런스가 참고한 문헌들에 대한 것들은 아래와 같이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제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 대 어큐러시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불균형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이제 이 마진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저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제 파라메트릭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해석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번은 이제 에딕티브 시프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딕티브 시프트가 크면, 이 덧셈에 대한 이동 조정이 크면은 더 클래스를 더 자주 예측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멀티플리케이티브 스케일링. 그래서 이것은 마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스 클래스의 경우는 결정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해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버스트한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결정 경계를 멀리 떨어져서 유도해서 일반화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이 로스, 파라메트릭 크로스 엔트로피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 1번에 대한 로스를 통해서, 소스 클래스, 이 빨간색 부분을 더 크게 해서 이 부분을 더 예측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2번을 통해서 이 결정 경계를 빨간색 화살표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 소스 클래스가 예측되는 방향을 더 로버스트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더 로버스트하게 가져가고 균형 있게 한번 로스를 설정해 보겠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메트릭 크로스 엔트로피가 결국은 이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학습 초기에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초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후반에는 1번, 2번에 대한 로스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제 소스 클래스를 더 많이 예측하고 더 로버스트한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렘마 1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를 계속 트레이닝 로스를 제시를 하는데 각각에 대한 그 표기 노테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데이터의 정답 클래스, 그리고 X는 입력 데이터, 그리고 F는 클래스 확률, F는 저희가 찾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WY 같은 경우는 클래스 Y에 부여된 가중치, 그리고 FY의 AYX는 증강 입력, 저희가 데이터 증강을 재훈련 과정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증강 입력에 대한 클래스 Y에 대한 확률, 그리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에 대한 그레이던트 Y 같은 경우는 클래스 Y에 대한 조정계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LY 같은 경우는 클래스 Y에 대한 추가 보정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보정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로그 함수 내부에 분자와 분모의 최소값을 제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치 계산을 계속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손실함수는 클래스별 가중치, 로직 조정,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모델 성능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특히 라벨 디스트리뷰션 어웨어 마진 LDAM, 그리고 로짓 어드저스먼트 LA 같은 경우를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참고 문헌 등의 이 기존 연구에서 제한된 방법들을 계속 이것을 통합해서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최적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렘마2를 이제 이 오토밸런서 제시를 하는데, 이 불균형 데이터셋을 다루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인 파라미터 손실함수를 조정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퍼스널라이즈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PDA 전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로스로 조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 증강으로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부분인 건데, 이 각각의 소스 클래스에 대한 증강을 통해서 데이터의 부피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데이터 부피를 늘리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소스 클래스에 대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더 로버스트해진다. 데이터 증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부정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성과 이 데이터셋의 각 클래스 또는 그룹에 대해 개별화된 데이터 증강 정책을 데이터 증강 정책 학습합니다. 그래서 렘마2에서 제시된 소스 클래스, 다수 클래스에 대한 구형 증강 강도를 개별 클래스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른 증강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소스 클래스를 더 잘 학습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데이터 증강할 때 광학학습 측면을 사용해서 이 소스 클래스에 대한 성능을 더 로부스트하게 가져가겠다, 일반화 성능을 높이겠다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밸런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이러블 오토메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가중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고 후반에는 오토밸런스, 그래서 자동 손실 조정 방식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으로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A가 해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그림을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 부분이 좀 흐린 부분, 그리고 좀 진한 부분이 밸리데이션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사이퍼 100 롱테일 데이터로
이제 해당 부분이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춰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B가 이제 이 트레이닝 그 그레디언트 부분을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로스가 변하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밸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 단계에서 L, 이 추가 보정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보정항 B, C를 합한 부분이 D와 같은 경우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최적화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D 그림과 같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불균형 상황에서 손실함수의 오토밸런스는 소스 클래스로 더 높은 마진을 학습하게 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Y라는 마진 파라미터는 LY라는 추가 보정항과 함께 이 추가 보정항과 함께 학습될 때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성능상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바이레벨로 왜 이중 최적화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너무 복잡한 사이파 100이나 뭐 이미지넷 LT 그리고 아이내처리스트라는 이런 불균등 데이터셋, 롱테일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불균형 문제에서 손실함수, 이 LT 데이터셋의 손실함수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공간이 매우 크고 연속적이다라고 오토밸런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이중 최적화 그리고 검증 기반 최적화 기법의 스맥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이제 오토밸런스의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미지넷 롱테일드 데이터셋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클래스가 1000개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찾기 위해서 3000개 이상의 이제 연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웨이트와 덧셈과 곱셈의 로짓 조정을 통해서 클래스별로 클러스터링해서 이 클래스마다 이 나눠진 부분들을 이제 병렬로 파라미터의 기울기를 계산해 조정하겠다라는 또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을 스플릿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검증 데이터셋이 클수록 이 4대1 케이스를 보시면 초록색 선을 보시면 초록색 선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테스트 오류, 그 실선 부분이 이 테스트 오류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검증 데이터셋이 더 클수록 이 알파를 튜닝할 때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에러와 이 테스트 에러가 결국은 동일하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모델이 복잡해지면은 결국 트레이닝 에러는 결국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에러는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에러로 이 테스트 에러를 예측하는 데서 신뢰가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밸런스의 부록에서 검증 데이터셋이 클수록 이 검증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에 이제 균일 근사된다, 어프로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이 에벌 매트릭은 이 밸런스 대 어큐러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 논문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밸런스 대 에러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밸런스 대 에러에서 틀린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TP 플러스 FN을 보시면은 실제 비정상인 것들 중에서 정상을 보겠다. 그리고 TP 플러스 FP. 그래서 TP 플러스 FP. 그래서 예측에서 비정상으로 한 것들 중에서 FP 정상을 보겠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겠다라는 것으로 밸런스 에러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인 데이터셋은 이제 LT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롱테일 데이터셋이라고 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왼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은 좀 소수의 몇 개의 클래스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헤드라고 보고 있고, 다수의 클래스가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는 것 테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 테일을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헤드 부분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로버스트하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해결해야 이 테일 부분, 이 소수의 클래스를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이제 클래스 리밸런싱, 그리고 인포메이션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모듈 임프루먼트, 이 세 가지 방안이 크게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로 이제 방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밸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클래스 리밸런싱에서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 그리고 로직 어저스먼트, 그리고 로직 조정,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정보 증강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래서 이 총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내처럴리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5089개의 내이처럴 파인 그레이드 카테고리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70만 개에 육박하는 훈련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엄청 데이터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 이 데이터셋은 결국은 롱테일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이 아이내처럴리스트 이 자체로도 LT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 롱테일 데이터셋에 관심이 많다면 해당 데이터셋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이퍼 10, 사이퍼 100, 그리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들은 각각 클래스가 10개, 100개, 1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종류들도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 데이터의 구성 방식은 이제 참고문헌의 오토밸런스의 참고문헌 53번, 23번, 8번에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임밸런스 팩터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이퍼 10, 사이퍼 100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LT 데이터셋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부분을 임밸런스 팩터를 조정해서 이제 LT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이퍼 10 LT와 사이퍼 100 LT 그래서 이 롤을 100으로 해놓고 이미지넷 LT 같은 롤을 256으로 설정해서 이제 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셋을 조정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처음으로는 기존 로스와 오토 밸런스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밸런스 에러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 10 LT 같은 경우에는 기존 로스 CDT 로스가 조금은 성능이 좋게 나오지만 점점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오토 밸런스에 대해서 추가 보정항을 선택한 거와 그리고 LA로 초기화한 것이 이 부분들이 성능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숫자가 작으면은 더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로스와 오토 밸런스에서 에러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밸런스에서 보고 있는데 이 DEO 부분, 세 번째 줄의 DEO 부분만 보신다고 하면은, difference of equal opportunity라고 하는 건데, 서로 다른 그룹 간 이 포지티브 아웃컴 차이를 측정을 합니다. 낮을수록 낮을수록 이 그룹에 대한 페어니스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오토 밸런스에 대해서 이 페어로스, 이제 밸리데이션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0.1로 조정했을 때, 밸런스 에러를 보시면은 15.13으로 가장 낮고, 그리고 워스트 에러 30.33으로 가장 낮고 그리고 이 페어니스 높은 지표의 DEO 지표가 4.25가 가장 높다라고 4.25가 가장 이제 낮다라고 해서 페어니스 가장 높다, 오토 밸런스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이런저런 실험 맨 처음에 이 베이스라인의 지표보다 성능이 확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오토 밸런스가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불균형, 이 공정성 설정에 대해서의 성능도 앞에와 비교했을 때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 밸런스 에러가 이제 저희가 이 알고리즘 1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을 보면은 해당 부분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 전통적인 손실함수, 전체적인 로스 펑션이 이제 과도하게 파라마이즈드 된 딥러닝 모델,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클수록 딥러닝 모델은 크고 전통적인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의 큰 모델을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이제 성능 향상이 안 된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지만 실제 테스트 데이터 성능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따라서 이 논문은
정확도와 공정성 측면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자동으로 측정해서 이제 계산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더 직관적으로 이 앱스트랙트를 요약한 부분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독창성과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이제 논문에서 이제 각각의 줄을 따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독창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레귤라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방법과 비교해 본다면, 이 오토밸런스 논문은 이 파라미티 로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와 이제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오토밸런스 논문에서 이제 이 페어니스 공정성 지표를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통해서 최적화를 시켜보겠다라는 것이 독창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오토밸런스의 방법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우리 접근이, 오토밸런스라는 논문이 이제 클래스 밸런스라는 이런 단점을 통해서, 계속 단점을 있는데, 이제 이런 고정된 손실함수를 통해, 이 알고리즘 1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자동 설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라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로는 이 위에서 언급된 알고리즘 1을 통해서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서 이제 공정성 지표를 더 신뢰성이 있도록 하는 최적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의 이 두 개로 이제 두 개의 최적화 문제로 구성된 접근 방법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손실함수를 최적화하고, 다른 하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하는 알파 그리고 세타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부분 이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사용해서 로스 펑션의 모델의 예측, 실제 값의 간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측정한 함수로 모델 함수의 과정에 최적화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 기존 로스를 접근하는 방식과 오토밸런스를 사용하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오토밸런스가 차이라는 접근 방식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제가 생각했을 때를 좀 언급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토ML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글론이나 그리고 파이카렛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다 학습시키고, 그리고 시간을 조정한다면 머신러닝 모델을 다 학습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튜닝시키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튜닝시키는 오토ML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로스 측면에서 나는 자동화하겠다. 로스 부분을 자동화하겠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데이터 증강까지 넣어서 로스를 최적화하고, 요즘 딥러닝 모델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 네트워크를 크기를 크게 해서 그 오토밸런스라는 그 로스를 이제 자동화하겠다. 로스를 자동으로 찾아내서 가장 최적의 로스를 찾아내겠다.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최적의 로스를 자동으로 찾아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찾는 방법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이 오토밸런스에 대한 코드를 보실 때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저희 해당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할 때마다 참고문헌을 계속 덧붙여놔서 이제 덧붙이지 못한 참고문헌들 이제 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다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혹시 여기 그냥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 논문들 보면 궁금한 게, 이게 그럼 학습 시간 관련해서 혹시 언급이 됐나요? 이게 보통 이전에 학습하던 시간이랑 어느 정도까지 좀 차이가 좀 나나요? 기존의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데, 저희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회전 방법이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방법이 있고, 해당 부분이 정말 정말 그냥 툭 되는 방안인데, 근데 이 데이터셋마다 증강하는 방안을, 그 오토밸런스 코드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증강하는 방법들을 다 넣어놓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피가 어떻게 늘어나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되는 방안을 강화학습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제 이 오토밸런스에서 참고한 논문이 오토 어그먼트라는 참고 문헌인데, 그것을 계속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증강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다. 데이터 증강으로 디시전 바운더리 형성되는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으로 이 저자들은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그 또 그냥 문득 좀 든 생각인데 그 밸리데이션 결국 오토밸런스는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해서 로스를 직접적으로 좀 건들고 거기서 댕강을 시키는 것, 네, 시키는데 만약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 자체가 그러니까 좀 실무에서는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제 데이터 분포랑 애초에 밸리데이션 셋도 그러니까 워낙 그 전제가 언밸런싱이 좀 전제다 보니까 그 부족한 데이터의 클래스의 분포가 다르고요. 애초에 좀 대표성 있는 경우에는 그럼 애초에 동작 자체가 오토밸런스도 잘 안 될 수 있겠네요. 이 오토밸런 그 어찌 보면은 너무 간단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요 해당 논문에서도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사이파 10 L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DT라는 로스가 성능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할수록 데이터가 사이파 100 정도, 사이파 이미지넷 LT, 아이내츄리스트 점점 클래스 개수가 많아지고 복잡한 데이터셋일수록 오토밸런스가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태선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오토밸런스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보다 아예 그냥 애초에 그 클래스 예, 자체가 대표성 예, 있는 예, 밸리데이션 셋 안에서 그 예, 데이터 그러니까 대표성을 좀 있는다, 그러니까 좀 잘못 애초에 좀 사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밸리데이션 데이터들이 좀 분포가 돼 있다면 예. 네, 그게 좀 안 와, 좋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 그런 경우는 애초에 좀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편집 감사합니다. 한 분 손대기 버튼 눌러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하고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이 학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맞나요? 혹시, 해당 실험에서는 이제 뭐 비율이 40대 1, 그리고 뭐 8대 1, 4대 1로 계속 비율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고정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변화가 계속 비율이 바뀌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라.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서 그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때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랜덤하게 샘플링 돼서, 그러니까 스플릿을 계속 랜덤하게 이터레이션 하는 구간을 더하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질문을 드립니다. 트레이닝 셋과 랜덤 셋. 아, 계속 랜덤, 예, 계속 고정하지 않고 계속 바꿔서 실험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네. 알고리즘에서 이제 그 루프를 돌 때 그 위에다가 이제 랜덤하게 이제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스플릿하는 거를 넣으면 성능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생각했을 때 계속 그렇게 랜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더 로버스트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들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 오토밸런스 코드를 보면서 저도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 사항이라. 그래서 올려서 공지방에 저도 좀 올리도록 그 잡담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개념 자체는 그 소수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소수의 데이터셋 크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마진을 이제 크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 그럴까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예, 근데 구분하는 거 예, 달라지다 보니까. 아마 네. 논문에서 이 실험 결과를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질문 주신 것과 다르게 좀 고정으로 계속 데이터셋이 고정으로 들어가게끔 실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뢰성이 높으니까요. 아마 논문에서 제공할 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좀 작은 의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랜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꼭 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이 랜덤으로 들어갔으면은 이분들도 뭐 이런 데이터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갑자기 좋아졌더라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실험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발표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토밸런스 측면이 이제 뭐 오토 ML과 비슷하게 돌아간다라고 직관적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면은 해당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